저는 지금 77세입니다. 장례식장 조문객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죠. 남편 이병호가 7년간의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보였어요.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얼굴은 건강하던 시절 모습이었죠. 7년 전 암 선고를 받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만 겨우 마셨죠.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잔액을 봤죠. 53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700만 원이 나갔어요.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이었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8만 원이에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5만 원은 더 나가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53만 원에서 이것저것 빼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쌀 한 포대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김치통 하나, 된장 반통, 계란 3개가 전부였습니다. 냉동실에는 얼린 밥 2개가 있었죠. 7년 전만 해도 상황이 달랐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저축까지 합쳐서 1억 9천만 원이 있었죠. 나름 노후 준비를 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암은 무서운 병입니다. 병원비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비급여 항암제를 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한 회당 300만 원이었어요. 12회를 맞았습니다. 그것만 3,600만 원이 나갔죠. 면역 치료도 시작했어요. 한 번에 500만 원씩 들었습니다. 고가 영양제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암 환자에게 좋다는 건 다 먹였죠.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뭐든 했어요. 입원실도 일반 병실이 아닌 상급 병실을 썼습니다. 남편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하루에 20만 원씩 추가 비용이 들었죠.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저는 계산도 하기 싫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남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돈보다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2억이 다 사라지는 동안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떠났어요. 돈도 남편도 모두 잃었습니다. 저 혼자 남았죠. 장례식 날 외아들 준혁이가 왔어요. 48살인 아들입니다. 정장을 입고 나타났죠.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고맙다, 준혁아.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아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오지 않았죠.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장례 직후라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죠.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때 밥 한 공기를 먹었죠. 저녁도 건너뛰었어요. 김치와 된장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따로 없었어요. 계란은 아껴두고 싶었죠. 며칠이라도 더 버티려면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준혁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자영업으로 식당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식당이었죠. 준혁이 요즘 장사 잘 된대요.
월 매출이 1억이래요. 순이익만 2천만 원 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기뻤습니다. 아들이 잘 되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월 순이익이 2천만 원이면 정말 잘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직장 다닐 때 월급이 300만 원이었죠. 그걸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준혁이가 그렇게 잘 되고 있구나. 저는 마음 한편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니 다행이었죠. 혹시 제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와서 손을 벌리는 게 떨떠름했죠. 저는 그냥 조금만 더 버티기로 했어요. 냉동실에 얼려둔 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된장만 풀어서 먹었죠. 배는 고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니 다행이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렸죠. 여보, 준혁이는 잘 되고 있대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통장 잔액 53만 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죠. 다음 달 월세를 내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보름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도 된장도 계란도 모두 바닥났죠. 쌀통을 열어봤어요.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손으로 쓸어 모아봤죠. 밥 한 공기 분량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서 죽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배를 채울 수 있었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쌀을 씻어서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냄비 앞에 앉아서 기다렸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어제도 물만 마시고 잤습니다. 죽이 다 됐어요. 그릇에 담아서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죠. 아무 맛도 안 났어요. 소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이게 오늘 하루 끼니의 전부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준혁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계를 봤죠. 새벽 3시였어요. 준혁이한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어지러웠죠. 물만 마시고 이틀을 버텼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와서 손을 벌리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준혁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모든 걸 아들에게 쏟아부었죠. 기저귀 값을 아끼려고 1,000기저귀를 빨았었어요. 분유값이 아까워서 모유만 먹였습니다. 제가 먹는 건 줄이고 아들 먹을 건 챙겼죠. 학원비를 대려고 새벽 시장에서 일했어요.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보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모두 제가 냈죠. 준혁이 아버지 월급만으론 부족했어요. 결혼할 때도 전세 자금을 보탰습니다. 3천만 원을 내줬어요. 저희 노후 자금에서 뺀 돈이었죠. 하지만 기꺼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아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3만 원에서 관리비 8만 원이 빠져나갔죠. 이제 45만 원이 남았어요. 다음 달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내고 나면 5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나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내야 하는데 말이죠.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세를 내면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공과금까지 내려면 돈이 모자랐죠.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어요. 떨렸습니다. 준혁이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어요. 다시 눌렀다가 또 지웠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만 부탁하자. 당분간만. 마음을 먹었어요. 30만 원이면 쌀 사고 반찬거리 사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월 2천만 원을 번다는데 3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바쁜 것 같았습니다. 뭔가 서둘러 끝내려는 느낌이었죠. 그게 엄마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당분간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좀 보태줄 수 있겠니? 말을 꺼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어요. 아, 준혁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 톤이 낮아졌어요. 엄마, 요즘 장사가 좀. 나중에 얘기해요. 그 말과 함께 뚝 끊겼습니다. 전화가 끊긴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는 허공에 대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통화는 끊어진 뒤였습니다. 삐소리만 들렸죠.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통화 시간 42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죠.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장사가 좀. 나중에. 준혁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월순이 2천만 원을 번다면서 30만 원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기 싫은 거였죠. 엄마한테 30만 원 주는 게 아까운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주워서 소파에 놓았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수돗물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갔죠. 배는 여전히 고팠어요.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만 가득했죠.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준혁이가 이런 애였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배고픔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준혁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죠. 거울을 봤어요. 푹 파인 눈, 야윈 얼굴.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었어요.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죠. 저는 수돗물을 한 잔 더 마셨어요. 그게 아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통장 잔액은 여전히 45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를 내면 5만 원만 남죠. 그걸로 한 달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5번째 신호음이 지나갈 때쯤 전화가 연결됐죠.
네, 엄마.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식당에 있는 것 같았죠. 준혁아, 저번에 얘기한 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준혁이가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손님 받는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또다시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죠. 통화 시간 9초. 이번엔 더 짧았어요.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식당 일이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이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죠.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참지 못했어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화는 계속 피하니까 문자라면 읽어보겠죠.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눌렀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정말 힘들구나. 30만 원만 당분간 도와줄 수 있겠니?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어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죠. 2시간이 지났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밤이 됐죠.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문자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때도 봤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준혁이었죠. 저는 얼른 열어봤어요. 엄마, 요즘 재료비가 너무 올라서 저도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료비가 올라서 힘들다고요. 월순이 2천만 원을 버는데 재료비 때문에 엄마한테 30만 원을 못 준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아니,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저는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말이죠.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안 왔고 문자도 안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40만 원을 뽑았죠. 집주인한테 월세를 입금했어요. 통장에 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이었죠. 마트에 갔어요. 뭘 사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컵라면 박스를 봤어요. 20개들이가 9천 원이었습니다. 제일 싼 거였죠. 카트에 담았어요. 할인 코너로 갔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이 모여 있었어요. 식빵 한 봉지가 1,000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유통기한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냉동실에 얼려두면 되니까요. 식빵 3봉지를 집었죠. 계산을 했습니다. 12,000원이 나왔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냈습니다.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왔죠. 컵라면과 식빵이 제 한 달 식량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아침엔 식빵 1장, 저녁엔 컵라면 하나.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날 저녁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3분을 기다렸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만 라면이었어요. 한 젓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죠. 짰어요. 너무 짰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라면이 짜서 그런 건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흘렀어요. 매일 식빵과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죠. 거울을 보면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볼이 쏙 들어갔습니다. 팔다리도 가늘어졌죠. 옷이 헐렁했어요. 그 한 달 동안 준혁이한테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찾아오지도 않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죠. 월 2천만 원을 벌어도 엄마한테 30만 원이 아까운 거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였죠. 30만 원도 아까운 엄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기로 말이죠. 손을 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혁이 전화번호를 오래 바라봤어요. 삭제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차마 지울 순 없었죠. 하지만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이런 존재였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운 건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죠. 베개가 눈물로 젖었어요.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됐어요.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코도 막혔죠.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야윈 뺨. 이게 예전에 제가 맞나 싶었어요.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었죠. 눈을 감았어요. 잠은 오지 않았지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준혁이한테 화를 내셨을 거예요. 당신 미안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깨어났을 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어요. 아침엔 식빵 한 장, 점심은 거르고 저녁엔 컵라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도 이젠 익숙해졌어요. 3분을 재는 것도 면이 불기 전에 후루룩 먹는 것도 습관이 됐죠.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요. 식빵은 그대로 먹었습니다. 잼도 없고 버터도 없었죠. 그냥 빵만 씹었어요. 물을 마시면서 억지로 넘겼습니다. 목요일마다 경로당에 갔어요. 그날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날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씩 나눠줬죠. 어머님들, 오늘은 참치김밥이에요. 봉사자분이 웃으며 김밥을 돌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참치가 들어있었어요. 단무지도 있었고 계란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게 얼마만인가 싶었죠.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최대한 오래 맛보고 싶었어요. 6조각을 먹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순자 씨, 더 드실래요? 남은 거 있어요. 봉사자분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드셔야 하니까요. 욕심 부리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잘 먹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론 더 먹고 싶었습니다. 배가 아직도 고팠어요. 경로당 김밥이 일주일에 한 번뿐인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그 외엔 컵라면과 식빵뿐이었죠. 야채도 과일도 고기도 없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어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죠. 어느 날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숫자를 봤어요. 48kg. 한 달 전엔 53kg이었는데 말이죠. 5kg이나 빠진 거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더 야위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이 움푹 들어갔죠. 목 주변 피부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동네를 걷다가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분이에요. 어머, 순자 씨. 많이 야위셨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래요. 입맛도 없고 그러잖아요. 둘러댔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너무 안 드시면 안 돼요. 네, 고마워요. 저는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질문받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눈에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초라했을 거예요. 볼품 없어 보였을 겁니다. 옷도 헐렁해졌어요. 바지가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허리띠를 매야 했죠. 블라우스도 몸에 맞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 순 없는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컵라면과 식빵조차도 이제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컵라면을 세어봤어요. 5개였습니다. 식빵은 3장 남았죠.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양이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 옷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간 해야 할 일이었죠. 미루고 미뤄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어요. 세제 냄새와 남편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양복 몇 벌을 꺼냈어요. 깨끗하게 세탁된 것들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입혔던 양복도 있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손수건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박스에 담았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각종 영수증들이었죠. 그 중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언제 넣어둔 건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봉투를 꺼냈죠. 묵직했어요.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낡은 종이였죠. 여수시 돌산읍 소재 토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이거.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쯤 샀던 땅이었어요. 여수 쪽에 있다고 했었죠. 당신이 30년 전에 산 그 땅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한창 일할 때였어요. 투자 목적으로 산 땅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신이 나서 말했었죠. 여보, 이 땅 나중에 가치가 오를 거야. 투자해두면 좋아. 몇 천만 원을 주고 샀어요. 제 기억엔 3천만 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엔 큰 돈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였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된 거예요. 건물도 못 짓고 팔 수도 없게 됐죠. 남편은 크게 낙담했었어요. 투자 실패였습니다. 3천만 원이 그냥 묶여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그 후로 그 땅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아예 잊고 살았어요. 서류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꺼내본 적이 없었죠. 지금 그 서류를 다시 보니 씁쓸했습니다. 30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와서 이런 게 무슨 소용이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땅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팔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었죠. 등기권리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도로 넣었어요. 닫았죠. 남편 옷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박스 3개가 찼어요.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정리를 끝내고 나니 저녁이 됐습니다. 컵라면을 꺼냈어요. 오늘은 해물 맛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죠. 3분을 기다렸어요. 뚜껑을 열고 후루룩 먹었습니다. 여전히 짰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국물까지 다 마시고 컵을 버렸습니다. 배는 여전히 허전했어요. 하지만 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버티는 게 전부였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들기가 힘들었죠. 결국 한참 뒤에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밥상 가득 음식이 차려진 걸 봤습니다. 하지만 먹으려고 하면 사라졌죠. 그런 꿈을 반복해서 꿨어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할 일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릴 뿐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요즘 전화를 받는 일이 거의 없었죠. 보험 권유나 대출 광고 전화겠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수시청 토지보상과 김민수 주무관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또박또박한 말투였습니다. 공무원 같았죠. 박순자님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청에서 전화가 올 일이 뭐가 있나 싶었어요. 혹시 세금 밀린 게 있나 걱정됐죠. 고 이병호님 명의로 여수시 돌산읍 소재 토지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병호. 남편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00평 토지가 남편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요. 2,000평? 그 땅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샀던 그린벨트 땅이었죠. 며칠 전 서류를 본 바로 그 땅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해당 토지가 3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김민수 주무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축 부지로 수용이 결정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국가에서 사간다는 말씀이세요? 네, 정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에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보상을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김민수 주무관이 잠시 멈췄어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 시세를 감안해서 평당 25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평당 250만 원. 2,000평이면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숫자가 너무 커서 헷갈렸습니다. 총 보상금이 약 5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5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50억?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꼬였습니다. 50억이요? 네, 정확합니다. 50억 원입니다. 김민수 주무관이 확인해 줬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남편분께서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확인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배우자인 박순자님께 상속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속?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동으로 제 명의가 됐다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보상금은 박순자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죠.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서류 받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죠. 50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인가 싶었죠. 3천만 원 주고 샀던 땅이 50억이 됐다고요. 30년 만에 말이죠. 그린벨트로 묶여서 아무 쓸모없던 땅이었는데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수용이 된 거였죠. 저는 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건지 황당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부엌으로 갔어요. 습관처럼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받아서 가스레인지에 올렸죠.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50억? 50억 원. 계속 그 숫자만 떠올랐습니다.
월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쌀쌀 돈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컵라면을 안 먹어도 됩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반찬도 사고 과일도 살 수 있죠. 물이 넘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냄비에서 물이 콸콸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불을 껐어요. 넘친 물을 닦았습니다. 가스레인지가 물범벅이 됐죠. 행주로 닦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죠. 당신이 남겨준 거예요. 30년 전에 당신이 사둔 그 땅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엉엉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 달 넘게 참았던 게 터진 거였죠. 배고픔도 외로움도 서러움도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됐어요. 얼굴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코도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죠.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날 살린 거예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30년 전에 그 땅을 사두길 잘했네요. 그때는 실패한 투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을 거예요. 맞지? 내 안목 이러면서 말이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여수시청. 진짜였어요. 서류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편으로요. 며칠 안에 도착하겠죠. 그럼 그때 다시 연락하면 되는 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오늘따라 노을이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살 수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살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내일 장을 보러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 서류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이제 끝이 보였죠. 컵라면을 끓였어요. 오늘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이게 마지막 컵라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후루룩 먹었습니다. 여전히 짰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편안한 잠이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두꺼운 봉투였죠. 여수시청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뜯어서 확인했어요. 토지보상 안내문, 감정평가서,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을 켰습니다. 준혁이 연락처를 오래 바라봤어요. 문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어요. 30만 원은 이제 부탁 안 할게. 내 마음 잘 알았어. 잠시 멈췄습니다. 이어서 썼죠. 엄마도 알아서 잘 살 테니 너도 잘 살아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련하기도 했죠. 5분도 안 돼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저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신호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끊겼어요.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3번, 4번, 5번. 계속 전화가 왔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받아요. 또 왔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연락 주세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휴대폰을 멀리 치워뒀습니다. 시청에 연락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했어요. 서류에 서명하고 통장 사본을 보냈습니다. 한 달 안에 입금된다고 했죠. 그 한 달 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아직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컵라면으로 버텼죠. 드디어 입금일이 됐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죠. 50억 327만 원. 이자까지 붙어서 들어온 금액이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제 통장에 50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쌀, 야채, 과일, 고기를 샀죠. 카트가 가득 찼어요.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삼겹살을 구웠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죠.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린 게 얼마 만인가 싶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있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도 평소처럼 다녔죠. 하지만 소문이 났어요. 어디서 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청 쪽에서 누군가 말했나 봐요. 순자 씨 여수 땅 보상받았다며? 50억이라던데? 김 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그렇게 됐어요.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모두들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부러운 눈빛이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를 넘어서 퍼져나갔어요. 준혁이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준혁이야. 준혁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차를 내려놨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엄마, 문 좀 열어봐. 또 두드렸어요. 쿵쿵쿵 소리가 컸습니다. 그때 일은 오해야. 진짜 그때 가기가 힘들어서.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들리잖아. 문 열어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섰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효도할게. 엄마 모시고 살게. 효도.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어요. 이제 와서 효도라니요. 엄마, 제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손으로 치는 소리였어요. 한 번만 봐줘. 나 내 아들이잖아. 아들. 맞아요. 준혁이는 제 아들이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났어요. 준혁이가 문 앞을 서성이는 소리였습니다. 계속 두드렸죠. 엄마, 30만 원 일로 이러는 거야? 내가 미안하다니까. 30만 원. 그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장사 잘 돼. 매달 드릴게. 이젠 매달 주겠다고 하네요. 50억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준혁이는 계속 문 앞에 있었어요. 중간중간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지쳐갔죠. 엄마, 제발, 한 번만. 절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낮게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준혁이가 멈췄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엄마는 괜찮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문고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났어요. 천천히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이가 보였어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한때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제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외면이었죠. 30만 원. 그 돈이 아까워서 엄마를 외면했던 아들이었어요. 이제 50억이 있다니까 돌아온 겁니다. 준혁이가 점점 작아졌어요.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커튼을 내렸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차가 식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게 맞는 걸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준혁이가 진심으로 찾아왔다면 돈이 있든 없든 왔어야 했어요. 힘들 때 함께 했어야 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50억이 생기고 나서야 나타났어요. 그게 준혁이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했죠.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이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거죠?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이해할 거라고 믿었어요.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봤어요.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녹차잎을 꺼냈어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찻잔에 녹차잎을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죠. 향이 올라왔어요. 은은한 녹차 향이었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입안에 차향이 퍼졌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죠. 50억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허전했어요.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게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자식.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내가 키운 아들이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를 또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준혁이를 낳고 키우던 때가 떠올랐어요. 작았던 손, 맑았던 눈동자, 엄마를 따르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기서 계속 살 순 없었죠. 2억 정도 전세로 괜찮은 곳 있을까요?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죠.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세 곳을 봤습니다. 마지막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25평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고 햇볕이 잘 들었죠.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2억 원을 보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은행에도 갔어요. 상담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예금하고 싶어요.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정기예금, 적금, 펀드 이런저런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걸로 해주세요. 이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원금 보장이 중요했습니다. 위험한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직원과 상의해서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했습니다. 48억을 넣었죠.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이삿짐 센터도 필요 없었습니다. 택시로 몇 번 실어 날랐죠. 새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햇볕이 가득 들어왔죠. 짐을 풀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거실 선반에 놓았어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경로당에 다시 나갔어요.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순자 씨, 이사했다며? 어디로 갔어? 김 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냥 좀 더 나은 데로 옮겼어요. 50억 받았다며? 대단하네.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부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연금이 좀 나와서 이사했어요. 둘러댔습니다.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잘 있어? 또 다른 분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잘 있겠죠?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알림만 확인하고 바로 삭제했죠. 엄마,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한 번만 만나요. 내용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문자가 뜸해졌습니다.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점점 줄어들었죠. 저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걸었죠.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샀어요. 집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도서관에도 다녔어요.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우려서 사진 앞에 놓았어요.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죠.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사둔 그 땅이 날 살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땅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유리가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뒀죠. 준혁이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하기 싫었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걷었어요.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이 보였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새옹지마루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7년 동안 남편 병수바라며 전 재산을 다 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쌀쌀 돈도 없이 컵라면으로 버틸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아들이 30만 원도 주지 않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잊고 있던 땅에서 50억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린벨트로 묶여 쓸모없던 땅이었는데 말이죠.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그 자리에 들어선다는 것도 보상금이 그렇게 클 줄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나쁜 일이 계속될 것 같아도 언젠가 좋은 일이 오기도 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도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하죠. 저는 그걸 몸소 겪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얼굴에 닿는 햇빛이 포근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죠.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이요.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도 만들고 싶었어요. 경로당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살아가고 싶었죠. 준혁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끔 연락은 하겠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가 온다면 그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준혁이한테 달린 일이죠. 저는 더 이상 먼저 손 내밀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지도 않을 거예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식어서 미지근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방 한가득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스했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참 좋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저만의 시간이었죠. 행복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평온함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77세의 말이죠.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평온한 오후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땅에게도, 운명에게도 감사했어요. 창밖 낙엽이 또 한 장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자연스럽게요. 인생은 새옹지마였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깨달음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햇살 속에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